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거를 자료를 내리겠습니다. 예, 그 권정호 사장님 계세요? 권정호 사장이. 예, 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계시네요. 예. 권 사장님 아무래도 조금 제일 기자재 쪽하고 가까우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토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 해양 플랜트가 좀 이렇게 좀 화랑이 됐었으면 계속적으로 좀 교류가 좀 있었을 건데 그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뵌지가. 예, 오늘 오랜만입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코메리가 상당히 그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발전을 위해서 공헌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WTS 같은 경우에 우리가 USCG 그거를 승인을 받으려면은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수개월 혹은 이제 뭐 1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검사를 겨우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코메리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내 BWTS 기자재 업체들이 T장을 선점하는데 상당한 이런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메리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그 조선 기자재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조선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최근에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우리 후배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후배가 상당히 전파공학 쪽으로는 상당히 좀 식견이 있던 친구였고 또 그쪽으로 약 한 20년 정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 해상에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상용화가 되더라도 이렇게 수익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입 대비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는 회사 중소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코메리의 역할이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은 인정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조선 해양 기자재 쪽에 있어 가지고 선도적으로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은 이게 좀 사업성하고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영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네. 뭐 그 BWTS의 그 역할에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BWTS 팽수 처리 장치는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량도 가장 많고, 막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그 MEPC 승인 받는데 최소한 8개월, USCG 승인 받는데 최소한 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주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뭐 잘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코메리에서 좀 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까지 사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우리 업계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기사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매거진을 이제 세 번째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좀 시장성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특히 우리 기업 컨설팅 강화를 위해서 우리 사업지원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먼저 기업에 선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먼저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기업의 속성에 따라 또 역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시작했던 사업이라 뭐 1, 2년, 2, 3년에는 뭐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그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코메리의 운영이 사실 100% PBS 개념이거든요. 실제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의 활동이 좀 이렇게 확 확대하기는 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거버넌스 체계라 그럴까요? 그 연구원의 그런 그 재정 지원 상황이 좀 달라지면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배철남 선생님이 좀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 기자재를 제작하는 데는 따로 있고, 여기는 기자재 연구원으로서 그 제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헐앤 머시너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체하고 그 엔진은 이거는 기자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 기자재의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엔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이제 엔진 부분은 기자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적 분류에서는 엔진도 기자재로 들어갑니다만 아시다시피 엔진은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원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단 그 엔진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엔진 그 자체보다도 엔진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는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 기술 지원이나 설계 가이드는 엔진 제조사에서 또 그 가이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여기 뭐 항상 들어오시는 우리 그 현대 엔진 기계 사장님이 계셔서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만은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 그 기자재 기업이 연료 공급 장치는 순수한 우리 그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배철남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본인 예, 소개도 좀 들리십니까? 해주시고요. 예, 들리시나요? 예. 본인 소개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저는 저기 조선공업협동조합의 배철남 전무이사입니다. 저희는 국내 중소형 조선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에 한 13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발주하는 선박을 100% 저희 회원사가 건조를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원장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기자재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국산화율이 한 5, 60% 정도 됐는데 현재는 한 7, 80%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멜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중소형 조선소 건조에 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이제 지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엔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추진기는 중소형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 중에 90% 이상이 다 수입 선박입니다. 먼저 이제 개인이 발주하는 어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제 얀마, 선내기죠. 그다음에 이제 미쓰비시 선내기 이런 부분은 거의 100% 수입을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도 90%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데서 들어오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서 LNG 연료 추진 선박 청항선을 발주를 국가에서 했는데 해양수안부에서 그게 이제 힘센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현대에서 건조하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은 프랑스라든가
독일에 이제 로열티를 많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추진기라든가 엔진 부분을 좀 국산화율이 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코미디에서 우리 원장님이 아까 이제 중소형 조선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혹시 지금 뭐 다른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별도로 또 없으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한데, 그런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코메리에서 보는 우리 중소형 조선소에 들어가는 엔진과 추진기, 그다음에 요트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요트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대자동차 엔진을 튜닝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면, 실제 가장 아클레스 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형 선박은 국내에서 많이 건조하다 보니 실제 국산화를 힘센 엔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형 선박에 들어가 엔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국내에서 선해기는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개발을 7년 전에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시도만 했었지 제품화를 못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수량이 국내 시장만 갖고는 안 된다. 해외 시장까지 이렇게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일본과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첫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화를 못한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와서 다행히 LNG 연료 수지는 힘센 엔진의 가장 작은 엔진, 주로 대형선에서는 발전기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소형 선박 중에 이제 앞으로 CO2 저감이 적은 엔진은 청정 연료를 쓰는 엔진은 국산화로 점점 변해 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소형 선박도 좀 큰 엔진부터 시작해서 국내 엔진을 쓸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은 선박, 소형 선박, 요트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엔진 개발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기존의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즉 전기 추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도기적이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는 뼈아픈 그런 국산을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연료가 바뀜으로써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저절로 이제 국내 산업이, 국내 기술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광원입니다. 엔진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배 원장님께서 답변들을 다 해주시고 나면, 엔진에 관련돼서는 선박부터 소형선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자재연구원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그마니 실제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안광원 대표님이 좀 마지막 마무리 말씀 기회를 갖는데, 그때 좀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제 두 주제를 같이 이제 통틀어서 좀 종합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 마린 소프트 사장님께서 토론 청하셨기 때문에 이재인 사장님한테 마이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 선생님. 예. 예, 마린소프트 이재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예. 저는 부산 영도에서 한 20년 이상 소프트웨어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질문 전에 우리 바다대화 모임망에 김인영 교수님 리딩하시는 부분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67강에 우리 그 이면택 교수님 인천 해저도시 사실 저 몰랐거든요. 들었을 때 이제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인지 몰라도 해저도시 하면 인천보다는 우리 이재한 회장님 말씀처럼 청정 해역 부산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부산은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해저 터널 얘기가 있거든요, 공약이. 그래서 제 개인 소견은 일본을 외침을 막기 위해서 이쑤신 장군이 계셨고 중국과 유라시아 쪽은 이제 무역을 위해서 장보고가 계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있어가지고 사면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립된 환경에서 차라리 인천과 중국 간에는 차라리 부산과 일본의 해저 터널보다는 인천과 중국 간의 해저 터널이 더 해저 도시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면택 교수님이 그동안 많은 어떤 경험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저 도시의 기치를 내세우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전 단계에 인천과의 어떤 해저 터널 사업 추진으로 조금 선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68강의 배정철 원장님은 영도 지역에 있어서 자주 뵀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박 건조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ESG나 어떤 스마트 선박 같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이제 고부가치 선박으로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고 계신 현대중공업 앙상현 대표께서도 우리 현대중공업이 조선 상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운 물류까지 선박 건조에서 폐선까지 전 사이클을 플랫폼 서비스로 구축해서 사업화 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뒤통수를 한번 팍 맞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어떤 국내 조선 3사의 사업 방향에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협업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쌓아나가야 돼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 부분에서 우리 코메리가 어떤 역할과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메리가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4차 산업 신기술 융합 절실히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인 저희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어떤 분야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을지 우리 코메리의 정책과 발맞춰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부터 이면택 교수님께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국토해양부 시절에 도시광역교통과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검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본하고 부산 해저 터널이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은 못 봐서 지금 상황에 비춰서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그걸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일본 후쿠오카 항에서 대마도까지 30km 정도가 해저턴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아마 260 몇 킬로 정도였는데 부산도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요새 계속 정치 쪽에서 해저터널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 왜 부정적이었냐면 물류 측면에서는 해운 쪽이 조금 힘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 그럼 해운 쪽에서 힘이 줄어들면 부산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부산항이 지금 연간 1200만 TU를 갖다가 물동량이 있는데 해저 터널이 되는 순간 과연 그 물동량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토한 게 뭐냐면 자, 결국 국가관계라는 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파워게임 아닙니까? 그날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푸는 건데
그 해저 터널로 인한 이익은 어디가 많을까? 일본이 많을까? 우리가 많을까? 그때 제가 검토한 거는 일본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고대로부터 대륙과의 연결을, 그래서 임진왜란도 명분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은 대륙과 연결되면서 일본의 구구는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도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부산 분들도 아마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저터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정치 쪽에서 나와서 뭐 공사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중국하고 인천의 해저터널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는데, 중국하고 우리 서해안 쪽에 가장 가까운 곳이 당진 쪽입니다. 그 산둥반도하고 당진 쪽이 거의 한 28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해저 통로를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우리는 이 짠물 바다 쪽이니까 똑같은 이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해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운은. 그리고 만약에 통일시대, 자, 통일시대에 북으로 뚫려서 북쪽으로 이제 우리가 대륙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럼 이때 이 해저 통로의 경제성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다양한 측면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 저는 만약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 오히려 중국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국의 물자나 이런 게 한꺼번에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갖는 생각하고 중국에 갖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우리 저기 배정철 그 원장님 좀 답변 듣고 신춘희 네. 예, 네. 예, 교장 선생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이재인 사원께서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제 4차 산업 들어오면서 우리 기자재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7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증 보면 전부 다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 제조업에서 제조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부터 바꾸시라. 그리고 우리 기자재는 앞으로 그냥 기자재로서 작동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즉, 커넥티드 이퀴프먼트, 커넥티드 마린 이퀴프먼트. 즉, 우리 컴퓨터 예전에 쓸 때 스탠드 어론을 쓰다가 요즘 인터넷 연결 안 된 컴퓨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도 이제는 혼자 돌아가고 혼자 작동되는 기자재는 기자재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서 그 운항 데이터를, 작동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원격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을 때 기자재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조가 제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서비스업으로, 즉 소프트웨어가 접목되어서 ICT가 접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점점 그 표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기자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냥 플랫폼은 플랫폼 단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재가 운용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재활용 가공을 해서 새롭게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그래서 최근 저는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제 커넥티드 마린 이퀴프먼트가 됐으니 그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개들하고 그걸 그 정보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해서 대기업은 사실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왜냐하면 그만한 플랫폼을 갖추었고 독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중소기업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코메디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구축해서 기자재 기업들이 우리 그 서버를 써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하시라. 그래서 기자재 업그레이드 시키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는 넘버원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재 기업이 말 그대로 넘버원으로서 전 세계의 기자재를 이렇게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때가 저는 10년 남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지나면 또 다시 조선 경기가 어려질지 모릅니다. 이 10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조선 기자재 산업을 완벽하게 그 플랫폼하고 전 세계 넘버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신춘희 교장선생님.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과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임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뭐 그 과학 상상화 그림 그리면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이제 해저 도시 그림 많이 그립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울진해양과학관에 그 해상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그 밑에 수족관을 안 만들고 그 밑에 그 바다 속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해저 수족관처럼 그 바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가봤는데 실제로 바다에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벽면에 이끼가 껴가지고 그 이끼를 매번 청소해 주는 일이 엄청 그러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 유리를 매번 청소를 해줘야 되고 또 청소를 한다 해도 실제로 가서 보면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영상에서 나오는 바닷속이 그렇게 환하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동해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물도 탁한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설계하신 그 해저 도시는 상당히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그 설계나 시설 토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그 어떤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셔서 그 해저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다른 외국의 해저 그 도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지금 제가 그 울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실제로 바닷속에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아마 해저도시 얘기하면 지금 교장 선생님처럼 제일 먼저 질문이 그런 질문이 나와요. 더구나 인천이다 보면 아까 이잔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야, 거기 뻘물인데 그 보이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도 여기 들어와 계시겠지만 그 이윤호 부원장님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윤호 부원장님 생각은 뭐냐면 좀 2급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4m까지는 보입니다. 물론 이제 빛이 바닷속에 200m까지는 들어가지만 5m 지나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보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로 그 수중공원 같은 걸 만들면 조명으로서 이제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윤호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지 말고 서해안에 있는 그 해양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자. 좀 흐리면 어떠냐. 그 흐린 속에서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해저 건물의 유리벽에서 이렇게 이끼 같은 걸 먹는 그 모습을 건물 안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감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천 바다의 해안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윤호 원장님 같은 분이 있고 또 이제 제가 해양 환경 전문가를 만나니까 또 한 분은 뭐냐면 야야야 그렇게 하면 누가 오니 저 피지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쫙 들어가서 이게 보여야지 말이야 애들이 오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그 단계적으로 막아서 물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밑을 갖다 모래로 다 다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물을 넣으면서 아주 깨끗한 물을 차 이거죠. 정제된 동해안보다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물고기를 넣고 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만나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한 이슈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 드린 김에 우리 배 원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배 예, 예, 원장님께? 예, 좋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선박 제조 양이라든가 또 뭐 항만의 항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 수준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뭐 조선 수주해서 선박 수주량도 뭐 세계 1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양과학 기술 분야는 그런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세계적 수준으로. 지난번에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포럼에서도 연구하신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에도 해양과학 기술 수준이 상당히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해양 기자재 그런 원장님께서 우리 지금 거기서 말하는 해양과학 기술이 이 조선해양 기자재 이런 기술 다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수준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왜 해양과학 기술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런 물류나 뭐 항만 이런 그런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지, 뭐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넘어서는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은 선박 건조, 네. 우리 해양수산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배 만드는 건 최고고요. 배 만드는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도 최고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해양 문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부터 들은 이야기, 야, 물가에 가지 마라, 위험해. 이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친수 문화, 물가에 가는, 바닷가에 가는 것을 더 권장하는 친수 문화부터 좀 감으로써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선해양 전체의 기술을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간단히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크고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기사에서 이런 걸 들어봤어요. 수소 선박, 이제 앞으로 수소 선박 뭐 핵 원료 이런 연료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수소 선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소 선박을 운행하기 위해서 수소를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장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엔진보다도 훨씬 커서, 그거를 수소 선박을 만들 때 엔진이 차지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 말씀. 그런 지적이 나오고요. 나중에 네. 우리 안강영 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걸로 네. 생각됩니다만은, 예, 그렇게 나중에 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네. 배정실 원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바다 해양 뭐 수산 또 조선 산업 중에 배 건조하는 게 세계 최고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해양 수산 또 조선 분야 전 세계적으로 토요일 밤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초격차입니다, 초격차. 예, 저 일본의 우리 강명호 선장님, 예, 예. 예. 네. 저 일본, 일본에서 선박 예. 검사하고 있는 강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면택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재인 마린소프트 사장님하고 말씀하신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앞전 부산 시장 선거에서 그 화두가 던져졌을 때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저게 뚫리면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저희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저희 집이 부산이라 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면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그런 것 같고요. 후쿠오카로 그렇게 되면 이사 가려고 하던 계획도 당분간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보면, 일본에서 제가 선장으로 배를 탈 때도 그렇지만
주말에 일본에 항구에 입항하는 스케줄이 걸리면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어선이 아니고 레저용 보트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항해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레저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저희 김정수 대선배님도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레저용 보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리나의 수요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분야를 생각했을 때 임현택 교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인천 내항만의 해저 도시의 개념에 이런 마리나의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배정철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먼저 우리 조선 분야가 이렇게 세계 인류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국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같은 이런 뒷받침이 있었구나 하는 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세계 최초로 액화 수소 운반선을 만들어서 다음 달부터 쉘이랑 이와타니가 함께해서 호주로 실제로 실증 운반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운반하기 전에 하는 안전검사를 제가 가게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세계 최초 액화 수소 운반선 검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박 조선도 그런 기술이 다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야지 뭔가가 되는데 조선소가 배를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른 선주나 화주들이 조금 더 협력이 잘 되고 정부가 지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기술들로 배를 지어가지고 실증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다른 선주들이 그 기술을 보고 더욱더 많은 선박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문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 달에 기사에서 봤는데 10월 20일에 가와사키 기센이랑 미쯔비시 조선에서 선박에서 있는 CO2 회수 실험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조선을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엔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카본 캡처 기술에 대해서 무언가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카본 캡처 기술이 선상에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기존 선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IMO 규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당분간 어느 정도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오일 메이저 같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존에 자기들의 연료율을 이제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료율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랑 이런 걸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가고 있는 이런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연구원이나 이런 조선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탄소 포집 CCS는 우리 고문현 교수님 또 전공이신데 끝날 때 좀 기회를 드리고요. 이걸 모든 걸 좀 정리해서 우리 안광헌 그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와 처리가 안 된 분야들 또 엔진 또 뭐 그 탄소 또 포집 기술 등등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안 사장님, 예, 그 제 목소리 몇 분, 들리나요? 두 분 안 나오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우리 그 모임의 슬로건을 초격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러세요? 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셔서 우리가 조선이 선도한 초격차를 해운이나 물류나 선박 금융에 다 그 이제 전파자 이렇게 해서 초격차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거 저는 제가 그날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초격차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초연결하고 딥체인지가 완전히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저는 현대중공업의 안광훈 사장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금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한 2주간 정도 못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메모지에다가 정리했는데 제 책상 위에 한 20장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알려드렸어야 해드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오늘 궁금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메모를 다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로 저한테 또는 이 공유장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체를 정리를 해서 언제 적절한 날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차이가 많다라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면 조선해양 분야의 기술의 전도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가든지 연구소를 가든지 기업을 가든지 지금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아까 김인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모이는 제가 굉장히 전 세계 많은 컨퍼런스에 포럼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모여서 많은 생각들을 돈 한 푼도 안 받고 재능 기부를 하는 데는 이 모임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데 나와서 한번 강의하면 수백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러면 이런 공유들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현 마이소프트 사장님하고도 최근에 카톡으로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파악을 했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기업에서 활성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마이소프트가 더 알고 있다면 더 굉장히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 기자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조선해양 분야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양 쪽에는 사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석유 회사나 석유 채굴하는 회사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데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왜 그것들이 필요하냐면 또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냐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해양 기자재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요. 아까 그 해양 기자재 연구 그 조선 기자재 협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기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90%가 다 있습니다. 독자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 제품이 다 국산화되어 있는 것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엔진도 소형에서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한 300마력 정도 이하가 소형이라고 하고 500마력에서 3000마력짜리 중형이라고 하고 5000마력 이상이 이제 대형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소형, 중형, 대형이 전부 다 엔진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을 만약에 1000대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엔진 못 만듭니다. 다 사다 써야 됩니다. 최소한도 수백만 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중형급도 저희가 1년에 한 1500대에서 2000대를 만드는데 그것도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 지금 STX 엔진이나 다른 데 저희 말고 다른 데서 왜 중형 엔진을 많이 못 만드는 이유가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사업을 못 한다고요. 기술적으로는 다 돼 있고 지금 소형, 중형, 대형에 다 국내 기술로 사용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대형 엔진도 국내 기술에 50대 50으로 저희들 설계를 다 독자 개발이 되어 있고 설계 다 됩니다. 그런데 왜 소형 같은 경우는 국내를 90% 수주하냐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공감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엔진을 개발하면 제가 힘센 엔진을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전 세계 지금 점유율이 이제 세계 최고로 가고 있는데요. 불과 만이나 바칠라나 세계 다른 나라가 100년씩 걸렸던 거를 우리는 20년 만에 세계 점유율 1위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엔진을 개발해 놓고 한국에서 한 대도 안 썼습니다. 첫 번째 수출한 게 다 외국입니다. 근데 일본의 가와사키나 미국이나 독일의 캐터필라 이런 데가 왜 그러냐면 일본은 개발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조선소나 선주나 사주가 우리 해양기자연구원에서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나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힘센 엔진은 처음 개발할 때 95%를 다 국산화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지금도 대형 엔진도 다 국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 선박이 친환경 선박 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선박 수주를 했는데 한국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들이 한국에서는 처음에 안 쓰다 보니까 지금 40%가 국산화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메리에서 열심히 같이 도와주셔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선박에 만약에 이런 기자재가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탑승을 해서 시승을 해서 정비가 바로 됐는데 최근에는 모든 선박들은 전부 다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가스로 가면서 모든 연소나 제어도 다 제어가 들어갑니다. ICT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면 검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 내 그런 수천억에 들어서 검증센터가 다 있고 또 실증센터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중소기업에서는 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제가 내년에 기술 개발에만 들어가는 돈이 500억이고요. 실증에 들어가는 돈만 내년에 1,50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근에 친환경 선박 수주한 거를 인도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는 모든 기자재는 제품 개발,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다 들어가야 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자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동시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실증하고 이런 것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2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 1,600억 들여서 배를 2척을 건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제품을 탑승해서 실제 선박 시험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 기관들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가스공사하고 조건부로 지금 선박 발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모든 기술을 탑재하는 조건으로 지금 시험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공감대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자재는 지금 정부하고 옛날하고 좀 다르게 산자부, 해수부, 각 기관, 연구원, 그 다음에 대기업, 또 중소기업 해가지고 모든 기술을 연합해서 지금 초연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시험하고 해서 바로 탑재하고 이런 쪽으로 같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선박은 지금 연료 변화에 따라서 이제 탈탄소 하면서 사실은 시각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탈탄소에 대해서 VIP께서 이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70여 개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50년도 아니라 70년도까지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동하고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LNG 선박, LNG 연료도 육상이나 해상에서 쓰는 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은 설계 다 끝났고요. 엔진도 내년엔 개발이 다 끝납니다. 실증이 다 끝납니다. 수소도 2024년도면 실증이 다 끝납니다. 수소 추진선도 있고 배터리 선반도 있고 ESS도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육상에서만 가능하고 해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LNG를 작년 같은 경우 LNG 추진선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진을 선박 건조하면 도크에서 나와서 연안에서 바로 시운전 들어가야 되는데 LNG 시운전 연료를 연료로 탱크에 넣기 위해서 광양까지 갔습니다. 선박 연안에서는 불가합니다. 우리 독한에서도 불가능하고 해안 암벽에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하도 싸워서 바뀌어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있어서 선박을 건조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탄올도 선박 수주했는데 메탄올 선박의 연료를 지금 그 육상에서 왔을 때 그 테스트하기에 들어간 설비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고 뭐 산자부나 뭐 여러 가지 기관 해수부 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경부 서로 생각이 다 틀려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수소 운반선도 이미 설계가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소, 암모니아, 메탄 이런 선반들은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뭐 퓨얼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탱크나 저장이나 운송, 이송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운선사가 이 수소운반 추진선 운반선은 가능하지만 추진선까지 가려면 탈탄소가 가려면 추진선으로 가야 되니까 암모니아 추진선, 뭐 메탄올 추진선 가면 아마 배 운항을 하면 20년 걸려도 폐백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연료 네트워크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반선이 있기 때문에 메탄올 운반선을 최근에 계약한 것도 운반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료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재교화를 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그 배정철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연료 공급 장치, 저장 장치, 이송 장치 이런 것들은 거의 국산화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쯤이면 순수하게 지금 국산화됐다는 거는 서포트 이런 뭐 설비 이런 것들만 돼 있지 실제 중요한 펌프, 액화 설비, 탱크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검증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페이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선사들이 지금 많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려면 굉장히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국가기관 규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LNG 선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LNG 선으로 하더라도 비용이 기존 디젤 선박의 1.5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항 오펙스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만약에 암모니아나 수소운반선 하면 오펙스가 기존 선박의 3.0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박을 20년 운항해도 페이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CCU를 말씀하셨는데 CCU는 한국에는 그 캡처 기술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제일 문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아까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저 도시, 해저 터널 그다음에 이제 그 CCU 탄소 포집하면 이제 최근에 많은 매스컴에 뭐 바다에 버리지 이렇게 했는데 바다에서 버리자고 오케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CCU를 캡처를 하는 기술들은 다 지금 그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실용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탄소를 선박상에서 포집을 하면 탄소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데드로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고요. 그거를 갖다가 바닷속에 지금 잠수시키는 거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해양 풍력 수전한다고 해도 저기 해운대 앞바다에서 저기 그 어디야 포항 앞바다까지 있는 저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데모해가지고 지금도 여기 울산 앞바다에 한다는 거가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것들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전부 다 기술의 경쟁력 이런 데서 한국에서는 일반적인만 오픈하고 잘 오픈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최근에 조만간에 한국에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 계약이 될 거고요. 지금 수선박도 조만간에 이제 오픈들을 할 겁니다. 지금 CO2 운반선도 조만간에 오픈할 거고, 그래서 친환경 연료에 대한 모든 부분은 준비가 됐다, 기술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또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은 사실은 시간과 기술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화나 디지털화, 제가 올해 연초에 스마트 선박을 얘기를 했을 때, 자율항 선박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지만 지금 실제 해운선사, 유럽의 해운선사들은 자율항 선박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술 미팅할 때.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화 다 돼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빨라졌다는 거고, 국산화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연료에 대해서 선박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제작 설계가 세계 최고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우리가 앞서서 더 멀리 가느냐가 제일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배정철 원장님하고 임 교수님께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연구라는 거는 연구와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사업화에서 경쟁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과 기술의 속도를 굉장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 연구로서 끝나는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기초 연구도 해야 되고, 실증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반드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배정철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실증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저도 이제 많은 며칠 전에 뭐 산자부 장관도 만났고 해수부 장관 만나면서 이런 부분으로 더 많이 정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운업계에서 중소형 선박 쪽의 해운업계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어떤 그런 제품이 나오면 국산화된 거를 빨리빨리 써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배 운항하다 잘못되면 모든 차트링이 캔슬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막대한 손실,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이제 보셨듯이 실제 기술이 뭐냐 뭐 이렇게 따지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심한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검증이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다음에 엔진이나 기자재는 지금 함정, 원자력, 특수 목적선 다 들어갑니다. 우리 기술로 다 들어갑니다. 잠수함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은 상당히 이런 해운이나 해양이나 조선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자연구원에서도 그런 시대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포착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기술 동향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간에
속도전 이런 것도 상당히 빨리 해야 된다. 사실은 저는 BWTS 실증을 한국에서 하게 된 걸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저는 만족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만약에 6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그러면 이미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다 뒤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제3세대 BWT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BWTS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 전에 스크라바도 다 만들어서 탑재를 수천 척 해놓으니까 오픈타입 중국에서 다 막아버렸다고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지금 BWTS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바다에 버리는 물건, 바다에 버리는 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배 다 싣고 다니면 데드로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도 엄청나게 빨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 대기업들에서도 요즘에 그런 기술들을 저희 협력사들이나 이런 데하고 이제 다 같이 공유도 하고 기관들과 연구기관들과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은 중국이 이미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초격차로 지금 벌리려고 많은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뭐 시간이 뭐 너무 길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오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현민 대표님도 그렇고 해수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갈라파고스를 가보셨는지, 카리브를 해안을 가보셨는지, 아프리카를 가보셨는지, 지중해를 가보셨는지 그런 거를 많이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두바이 가면 팜 주멜라가 있잖아요. 거기나 그 팔라군도 이런 데 가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 섬이 엄청나게 많고 해안 도시가 굉장히 좋은 데도 많고 그런 거는 왜 개발을 안 하면서 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해저 도시를 할까? 그런 거에서 좀 저는 왜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세계 갈라파고스가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낮은 그 수심의 도시에 또 모든 생물과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안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고 우리나라 섬나라도 좋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왜 같이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해양 연안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다에도 만들면 좋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CCU 때문에 어디 포럼에 갔다가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조선소에서는 CCU 캡처해가지고 좋을지 모르지만 해운소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전부 다 원자력 우리 폐기물을 울진에 매립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 그런 것처럼 바닷속 깊은 곳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떠 있는 선박이 수십만 척인데 만약에 그걸 포집해서 한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완전 무너질 겁니다. 거기에 그 산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면 해양 생태가 다 무너지면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해서 해양 생태계를 다 무너뜨릴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이 탄소 중립이 탄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린하우스 가스 전부 다 통제하거든요. 질소, 황산화물, 그다음에 암모니아 뭐 이런 메탄 슬립 모든 걸 지금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 엄청난 손실이 입어야 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또 파괴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봐야 되고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탈탄소하면서 정말 조선소도 비용 많이 들어가지만 해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운항에 대해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술 미팅을 가면 어떤 연료든 다 만들어준다. 근데 캐펙스나 오펙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항상 반문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배나 열심히 만들어주고 엔진을 만들어주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 조선의 물류를 다 해봤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고요.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한 번쯤은 같이 공유하면서 늘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제 말씀이 조금 뭐 주관적이었다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많은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전체 공유방에 넣어주시면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단답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어떤 저희 기간이 될 때 전체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섭씨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이제 가장 깊이 있고 또 의미 있는 그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좀 종합 토론 더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현 교수님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CCS 박사님이셔서 좀 말씀하실 분 우리 이스캥 사장님이나 김정수 또 권호인 또 우리 회원하시는 분들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예, 캐나다 잘 있습니까? 캐나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냅니다. 요새 이제 겨울에 여기 이제 문턱에 들어섰는데, 여름에는 이제 배에서 놀고, 저는 겨울에는 오히려 겨울산에서 놉니다. 그래서 좀 겨울산 놀 준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겨울에 이제 아이스피싱도 가고, 이렇게 눈을 갖다 차로 밀면서 다니는 것도 또 신나고 해서 제 뒤에 보이는 제 배경에 보이는 지금 도쿠 시설인데 도쿠에 지금 태극 마크가 있죠. 예. 여기 캐나다의 아주 온타리오의 아주 아름다운 산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온타리오 세일링 동호회의 홈포트를 저희가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홈포트에 우리 도쿠 위에 지금 태극 마크를 넣어가지고 거기 주변에 수많은 도쿠 시설들이 있는데 태극 마크가 아주 비행기에서도 멋지게 보이게끔 저희가 했고요. 지금 전 인천에서 해군 중위 때 인천에서 경비정 정장 생활을 1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팔미도에서부터 대청도, 안면도 이쪽 바다를 갖다가 1년간 누우면서 그쪽 바다를 다 아는데 진짜 엄청 탁합니다. 우리가 스크류하고 밧줄이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1m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물인데 하여간 나중에 어떤 시설이 될든지 참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중 속에서 그 고기들 전망대에 여기서 육상에 있는 건 보통 아쿠아리움이잖아요. 아쿠아리움 토론토에도 아주 큰 데가 있어서 가끔 애들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저는 옛날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독도가 동도하고 서도로 두 개로 섬이 돼 있잖아요. 바이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일본 애들이 그거 갖고 이제 자꾸 시비 걸고 독도를 이슈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다가 독도를 관광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역으로 우리는 좀 받아치면은 너희들이 독도를 알리면 알릴수록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면은 동도하고 서도를 잇는 바로 그 수족관을 그러니까 유리 통로를 해상에는 올라오지 않고 수면 하로 그걸 만들어서 동도하고 서도를 연결시켜 놓으면은 아마 일본 애들이 독도를 이슈화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알리면 알릴수록 전 세계에서 진짜 세계에 유도 없는 섬과 섬을 연결한 유리 수족관 속을 한번 걸어가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 거라고 전 진짜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안강현 사장께서 그 캐리비안이라든지 뭐 메디터레이니안 뭐 여기저기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캐리비안에서 많이 이제 배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진짜 그쪽에 기후도 좋고 막 그러지만 이 물속은 아마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갖다가 수중으로 연결하는 그 유리관 속을 한번 걸어보는 그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주 꿈을 꿀 겁니다. 그리고 거기 물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독도하고 서도 사이를 해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수중으로 그 수족관을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독도를 이슈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진짜 많은 관광객을 거기서 보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조성 기자 코메리 진짜 아주 제가 옛날에 1980년대 말에 그 선박의 로딩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개발을 해서 그 현대 미포 조선소에 88년도에 제1호 로딩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딩 컴퓨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테스트 장비가 선박에 올라가는 컴퓨터 테스트 장비가 뭐 대덕 그 단지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해양대학에 그래서 간신히 그냥 간이용으로 이렇게 테스트했었는데 지금 코메리 같은 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주 서비스 잘해줄 거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걸 갖다 참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코메리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전 이제 세일링하는 입장에서 요새 이 세일보트도 아주 빠르게 그 일렉트릭 모터를 갖다가 써가지고 전기 구동 장치가 아주 급속도로 여기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링은 참 조용한 건데 이 엔진 소음 때문에 이게 배가 다 시끄러워지는 그것이 아주 귀에 거슬리니까 그래서 전기 모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요새 배터리가 뭐 리튬 아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개발이 잘 돼가지고 소형화되고 아주 강력해져서 그건 좋은데 이 모터 쪽에 중국 거에 싼 거는 사실 여기서 중국 거라면 이젠 진짜 다 골머리 앓습니다. 이게 사놓고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일보트에 들어가는 모터는 이제 BLDC, 그 브러쉬리스 DC 모터로 거의 다 쓰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영국의 린치라는 LYNCH 린치 모터가 한 70% 이상을 다 이 영국의 린치 모터를 쓰는데 구동도 간단하고 BLDC에다가 에어쿨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조도 간단하고 우리 한국에서 진짜 이거 금세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세탁기의 모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일보트에서 쓸 수 있는 BLDC의 그 모터 우리가 보통 48V를 많이 쓰는데 그 린치 모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업체 하나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요, 아까 우리 안강은 사장님께서 좀 다양한 시각 말씀해 주신 제가 오늘 좀 법학적인 시각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선박을 팔게 되면은 속구면 이제 종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샀다 하면 100억 주고 샀다 그러면 다 딸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자재에 대한 특별히 기자재에 대한 가격을 안 치르고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배를 산다는 개념에는 그런 종물이면 다 그렇게 이제 딸려가는 게 있어요. 그 매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재밌는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해저 도시는 너무 아주 정말 산뜻한 그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주장하는 게 바다 선거구거든요.
우리 선원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 선거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뽑아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바다에 사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바다 선거구에 그 투표권을 갖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고문영 교수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 고문영 교수님 그 마지막 그 인사 말씀. 고문영 교수님 하시기 전에 우리 구자연 또 우리 KDI 또 경제학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고문영 교수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해마다 굉장히 재밌고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그 임 교수님하고 배정철 원장님, 또 안강원 사장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배 원장님은 사실 제가 2016년에 거제도 그 기자재협회 그 면담 갔을 때 그때 배웠었는데요. 벌써 5년 가까이 지난 것 같고요. 당시에는 아마 조선업 굉장히 어려우셔서 좀 그 면담을 하면서도 앞으로 조선업이 언제 다시 부활을 할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시황이 좋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그 코메리드 발전이 있으셔서 굉장히 오늘 좀 반가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사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모델을 고민해 보면 그 지난 정부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모델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게 맞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한테 이게 맞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맞는 경제 성장 모델인가라는 고민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퍼스트 무버라는 거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 리스크를 다 쥐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 근데 그 패스트 팔로우가 더 빠른 패스트 팔로우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요. 오늘 또 두 분 말씀 또 세 분 말씀 들으면서 그 패스트 팔로우 퍼스트 무버로도 갈 수 있는 영역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면택 교수님 파트에서는 사실 저희 부서가 이제 관광산업 내지 문화산업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 아름다운 자연자산만 가지고는 관광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볼거리 아니면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주신 뭐 해저 그 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독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쨌거나 자연을 활용해서 관광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도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회의 때에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배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제 2015년, 16년에 언론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지 아니면 정부 내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조선산업은 이제 사양산업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말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력산업을 그 경쟁력을 다시 유지하면서 신산업으로 다시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 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에 대한 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새로운 산업으로 조선업을 다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2015년, 16년 때 그 조선업 다른 나라들 이제 조금 공부해 보니까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에 결국은 이제 적절하게 적응을 못해서 내지 아니면 대응을 못해서 조선업은 버리고 건조는 버리고 오히려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은 설계라든가 기자재 쪽으로 많이 가서 그래도 조금 그쪽에서 명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고도화했던 걸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부분을 더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안 사장님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글로벌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프라이체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들은 이건 단기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결국은 누군가한테는 비용 전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요인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샷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스파이럴이 일어나서 그 인플레이션이 좀 악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뭐 싱크탱크라는 게 결국 이런 주신 말씀들을 잘 요약 정리 내지 아니면 저희가 다시 소화를 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 대응을 할 때에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 들고요. 오늘 이제 주신 말씀들도 다 정리해서 저도 더 공부하고 더 정책 회의 때에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 박사님은 언제나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 박사님, 고문현 박사님, 예, 헌법적인 가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임현택 교수님하고 배정철 원장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 특히 뭐 우리 안강원 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해저 터널을 인천 해저 터널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웅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우리 안 사장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우리 국민적 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뭐 옳다 그러다 보다는 정말 합리적 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여기 한 500명이 참여하고 뭐 여기 직접 참여한 분 한 100명 넘지만 여기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앞으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안 사장님의 그 인사이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막연하게 해저 터널은 좋지만 이게 해저 터널이 붕괴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생각하면 완전히 그 참사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그 쉽게 돈을 안 버리고도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적으로 그러면 갈라파고스 같은 건 상당히 탁견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앞에 정리는 우리 구 박사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건 제가 빼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정철 원장님은 그 하여튼 그 이면택 교수님이 뭐 웅비하게 아까 전에 마지막 끝에도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찬 말씀은 굉장히 돈키호테 정신을 생각하게 해서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았고 그런 자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은 이상을 가지지만 현실은 또 땅바닥 위에서 있기 때문에 머리는 이상을 향하고 발바닥은 현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철 원장님도 자율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들은 것 중에 2026년이나 2027년이 되면 자율 운행 선박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백업은 안강원 사장님이 하실 텐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26년이나 2027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초격차에서 뭐 조금 전에는 뭐 초연결 얘기하셨는데 2026년 되면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개그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특히 답변 중에도 넘버원만 살아남는다는 그 좋은 말씀은 이 초격차를 벗어나서 초연결을 가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조금 전에 안강원 사장님이 CCU에 대해서 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다 기술을 잘 아시는데 제가 이제 관여하는 여기 연구단에서 저희들이 보고서가 이렇게 저도 며칠 전에 법안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몇 번 최근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CO2 해양 저장소
유망 구조 및 저장 용량 종합 평가 보고서를 저희들이 금년 10월 25일 날 저희들이 발간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국내 CO2 해양 저장소 종합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여기에 하나의 그 페이지로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안강원 사장님이 그 바다에 나누면 나중에 이게 생태계 파괴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장 용량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일단 저희 연구한 거에 보면 국내 전 해역 1단계 퇴적 분지 규모 저장 용량은 약 605억 톤, 2단계 잠재지청 규모 해양 저장량은 약 86억 톤, 3단계 구조에서는 약 7.3억 톤, 그래서 4단계는 약 1.4천만 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건 추정이니까 뒤집어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안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CCUS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 100%의 목표에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력, 풍력을 합쳐보다 많아요, 거의. 물론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작아지겠지만 태양력이 원자력이 줄고도 가면 더 앞으로 가면 적겠지만, 지금 당장은 태양력, 풍력보다 CCUS 기술이 탄도 기술들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CCUS 처음에 연구했다가는 이게 불안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온실가스 감축에 단일 기술로서 대규모 감축 기술로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 사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서 개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연구한 여기에 이게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 오른쪽 저기 동해안 토끼거리 근처가 동해 울릉분지 쪽에 이 저장을 하려고 하고, 남해는 제주도 쪽에 제주 분지에 하려고 하고, 서해에는 군산 분지하고 흑산 분지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지금 한 2023년까지 하고, 또 그래서 한 30년간 앞으로 하려고 하고, 뭐 아마 그거보다 더 갈 수 있을 텐데, 특히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안강원 사장님이 이게 뭐 세버리면, 그래서 지금 동해 쪽에는 가스전인데, 울릉 분지가 아시면 동해 가스전이나요. 가스전에는 옛날에 가스가 생산됐던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캠락 상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반이라고 하는데 뭐 전문 용어로 캠락 상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염대수증으로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들어있던 곳에 그래서 CO2만 넣다 보면 남아있던 가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인핸스드 가스 리커버리라고 EG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2도 넣고 밑에 남았던 가스도 건지고,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하는 거죠. 이거 이중행위. 그래서 아주 좋은 건데요. 옛날에 미국 같은 데는 석유를 저장하는 데는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에서 석유 저장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남은 잔존 석유를 추출하면서 CO2를 저장하는, 이건 EO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가스니까 EG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는, 그런 곳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더 안전하게 장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실링, 그런 장벽을 다 두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다 못 천국하면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계획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유전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남은 CO2를 지금 CO2 선박을 통해서 수송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해외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 울릉 분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근의 제주 분지, 그 다음에 군산 분지, 흑산 분지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인도네시아 등에 가서 해외 분지를 해외에다가 저장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30년에서 50년에서 아마 제가 예타하고 있는 동해가스 분지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30년간 2053년까지.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김민영 교수님도 열심히 해서 아마 정년이 없이 활동할 텐데, 저도 CCUS에 관해서 아마 정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 안강원 사장님이 한국이 또 초격차, 초연결로 계속 연결해서 기술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우리
말씀하신 그 이면택 교수님이 해저 터널을 개발하면 거기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살면 김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사람이 사니까 그걸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서 해양을 대변하는 그런 선거구를 획정하면 그러니까 바다도 보호하고 그리고 생태계도 보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거구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면택 교수님 그리고 배정철 원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안강원 사장님이 아주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중간에 신춘희 회장님도 아주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토론의 격을 높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김정수 선배님은 또 캐나다에서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해주셔서 강명호 사장님 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면택 그 교수님 네. 조금 뭐 그래도 한 30초라도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오늘 저기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저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던 식으로 해서 이제 2 강의하고 좀 당분간 한 주 좀 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토요일 날 좀 2 강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주 동안 잘 쉬시고요. 2주 동안 에너지 얻어가도록 우리 초격차 오늘 우리 안강원 사장님이 초연결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초격차 하면 여러분들 초격차 하시고 초연결 하면 초연결 2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격차 초연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